자, 모란이 피기까지란 작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데 김영란 시인 자체가 되게 유명하죠. 선생님이 이거 잠깐만 재미있는 얘기 짧게 하자면 뭐 재미있다기보단 문학사인데 우리가 1910년도에 일제강점기가 돼요. 그죠? 일제강점기가 돼. 일제시대가 되는데 시작하죠. 자, 그리고 1919년도에 아이고 울면서 3.1운동을 하게 되죠. 3.1운동. 이 3.1운동은 우리가 실패하게 됩니다. 성공했다면 이때 광복을 했겠지. 근데 문제는 이 3.1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지식인들이란 말이야. 그 당시에 지식이면 소설가라든가 시인인데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우리 문학이 상당히 우울해. 내용들이 상당히 우울해. 왜? 이 문학가들, 지식인들이 주도한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용이 우울하지. 그래서 이때 대부분 막 죽음 막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 내용 중에. 자,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 중반에 카프라는 계급이 나와서요. 자, 이 카프란 계급은 야, 문학이 우울하면 안 돼. 문학으로 뭔가 도전해봐야지 해서 상당히 내용이 폭력적으로 또 갑자기 바뀌어요. 폭력적으로 상당히 바뀌어요. 그래서 뭐 문학 안에 내용이 막 도끼로 사람 죽이고 이제 막 저항하고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1930년대를 맞이하는데 1930년대 초반에는 시문학파라는 단체가 생겨. 시문학파 단체는 이런 얘기를 해. 야, 카프야, 니네 너무 문학이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섭니? 문학은 문학 자체로 어떻게 해야 돼? 순수해야 돼.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져야 돼. 순수 아름다움을 가져야 돼. 너네 너무 문학이 무서워. 라고 비판을 해요. 시문학파가 누구를? 카프를. 이 시문학파의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김영락입니다. 그래서 김영락 문학 작품도 한두 개 정도는 일제강점기잖아. 30년대가 한두 개 정도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대부분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쓴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의 모란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아름다움, 순수함을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순수함. 아름다움, 뭐 희망 이런 걸 드러내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제 시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시 자체가 순수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작품의 선정 이유에도 아마 나왔을 거야. 이 작품은 30년대 시 문학파의 경향을 보여준 시다. 그죠? 어떤 내용인데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모란에 대한 애정을 썼다. 그래서 모란은 순수함도 되고 희망도 되고 소망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썼는데 아름다운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 읽었고 이제 작품 들어가 볼까요? 원래 이 시는 이렇게 두 줄, 그 다음에 쓰지 마. 두 줄,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뭐 10줄, 요렇게 3, 4, 셋, 넷, 다, 7, 8줄, 그 다음 또 나머지 두 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래 이렇게 나누는데 선생님은 내용상 나는 요렇게 나눌게요. 그냥 편하게. 이건 내가 나눈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눌게요. 선생님은 요렇게 나누고 싶어요. 요렇게 나누고 그 다음 마지막 요렇게 나누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란. 아까 모란은 뭐야? 순수한 희망이라 했지. 해서 소망과 보람, 삶의 가치, 순수함이고 이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 줄쳐봐. 그 나의 봄 별표.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비로소 나는 봄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길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알 수 있는데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 생각하냐? 결국 나에게 모란은 뭐냐? 모란 아까 전에 뭐 순수함, 소망, 보람, 삶의 가치라 했잖아요. 맞아. 맞는데 이 첫 번째 덩어리에서 모란 나에게 결국 봄이라는 뜻이야. 봄. 왜요? 두 번째 줄, 모란이 필 때까지 봄을 기다리는 거지. 야, 봄이 먼저 와도 모란이 안 폈으면 아직 봄이 나에겐 안 온 거야. 그 다음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봄을 잃어버린 슬픔, 서러움에 잠긴다 그랬지. 봄은 아직 안 끝났는데 모란이 먼저 지면 나에게 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란 나에게 결국 봄입니다. 그럼 이 봄도 어떤 계절이야? 모란이 피는 계절이면서 소망의 계절, 그지? 순수한 아름다움의 계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란 나에게 봄이다. 요거 중요하고 두 번째 표현상 특징 해석 있을 테요, 뭐뭐 할 테요. 우리 맨 위에서 뭐라 그랬지? 여기
작품 선정 이유에서 부드러운 어조, 아름다운 시어를 쓸 때지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의 시어를 뭐한다? 테요테요 반복한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뚝뚝 줄쳐볼게요. 뚝뚝. 뚝뚝은 떨어지는 모습을 적은 거지.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의태어라 그러지. 모양을 글로 적은 거 의태어. 의태어는 음성 상징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음성 상징어 안에는 소리를 글로 적는 의성어야. 그 다음 모양을 글로 적는 의태어가 있다. 이건 의태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모란이 필 때까지 봄을 기다리고 모란이 지면 봄이 끝난 슬픔에 빠질 거다. 그래서 모란 나에게 봄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덩어리 갈까요? 5월의 어느 날, 무덥던 날. 자, 이제 계절이 흘렀죠? 그래서 여름이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모란 꽃잎은 떨어졌겠죠. 그래서 떨어져 누운 모란 꽃잎은 시들고,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흔적이 없었다 이거지. 나의 보람은 무너지고, 그지? 나의 보람이 무너졌대. 어때? 모란을 기다리던 피었을 때 그런 기쁨이 무너진대. 왜? 모란이 졌기 때문에. 모란이 지면 급분, 나의 한 해 줄죠. 나의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한 해 별표. 자, 우리 위에서 모란 나에게 뭐였지? 봄이었지. 위에서 나에게 모란은 봄이었지. 근데 이제 모란 나에게 뭐래? 한 해래. 그지? 모란이 지면 한 해가 다 가고 만대. 그럼 다시 정리하면 모란은 뭐다? 나에게 한 해래. 모란이 지면 나의 1년이 끝난대. 그럼 모란 나에게 전부지, 전부. 그래서 시가 진행되면서 뭡니까? 모란에 대한 의미가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봄에서 이제는 한 해 전부야. 그러니까 순수함, 그 다음에 희망, 이게 나의 전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모란이 지면 360날 줄쳐 섭섭해 옵니다. 자, 360날. 이건 뭐야? 슬픔의 깊이. 1년 내내 나는 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덩어리는 뭡니까? 5월 여름에 모란이 시들어버리고 나의 보람도 무너지고 결국 모란이 지면 나의 1년은 다 사라지고 그래 나는 360일 동안 웁니다. 이런 얘기죠. 내 인생 전체가 되는 거죠. 모란은. 자, 마지막. 그래서 또 나는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기다릴 거예요. 찬란한 슬픔에 봄을 기다릴 거 이거죠. 왜? 또 모란이 피는 봄을 기다려야지 나의 어떤 행복, 소망을 얻을 수 있잖아. 자, 근데 여기서요. 요 사실 찬란한 슬픈 봄은 요 부분에 들어간 게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그지? 나는 아직 뭐라고?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게 어울릴 것 같거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도치법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찬란한데 슬프면 말이 안 되지. 역설법이다. 근데 역설법은 그 표현상이 말이 안 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잖아. 왜 찬란해? 왜 찬란해? 모란이 펴서. 왜 슬퍼? 모란이 져서. 그런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요거 1, 2 첫 번째 두 번째 줄과 마지막 두 줄은 내용이 비슷하죠. 모란이 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찬란한 슬픔. 그래서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이거 우리가 수미상관이라 그래. 수미상관.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우리 핵심 정리 위에 잠깐 봅시다. 이 시는 순수시 맞죠? 순수함. 유미 탄미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맞고요. 나 모란에 피고 진다. 주제 소망 모란에 대한 바람과 기다림이고요. 자, 특징입니다. 수미상관 구조고요. 역설과 도치 마지막에 썼고요. 그 다음에 세련되시오와 부드러운 어조를 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도치법도 썼고 아까 나왔구나. 전체 구성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1, 2, 3, 10, 11, 12로 나누지만 선생님은 1, 4, 5, 10, 11, 12 이렇게 나눴다. 이건 사람 마음이니까. 자, 1, 2는 모란이 피길 기다리고요. 3에서 10은 지고 난 다음에 슬픔과 상실감 느꼈고 마지막에는 모란이 다시 피길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 장 넘어가서 똑같이 1번 똑같고요. 2번 별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운율 형성 요인 중요합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리을태우를 반복 사용했죠. 모란이라는 시어를 반복 사용했고요. 수미상관이죠. 그 다음에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했다. 울림소리 노란, 무우, 노란 마음, 나라 마음 이런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요거 네 번째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모라인 피까지네. 오케이. 뭐 어렵지 않은 작품이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시죠. 일단 내용은 모란을 기다리고 모란은 정말 내 삶의 전부다고 그다음 표현사의 특징만 정리하면 시는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은 이제 우리 뭡니까? 산속에서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절망과 그 시련을 겪었을 때 작은 불빛, 작은 위로와 작은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시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한 시입니다. 핵심 뭡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그래서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 누구냐면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겠지. 맞잖아. 근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시련과 고통을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뭐를 몰라? 터덜거리며 걸어가는 그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그 불빛의 따스함을. 여기서 말하는 불빛은 뭐야? 희망, 위로, 의지, 격려 이런 것의 소중함을 그저 따뜻함 다른 말로 소중함을 모를 거다 함을 모르리라 이렇게 들어간 게 맞겠지. 그래서 얘도 도치법을 썼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 잘라서 선생님이 내용 전개를 정리하면 세 번째 줄까지 뭡니까?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불빛이라는 작은 위로와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거다 이런 얘기 했죠. 도치법 통해서. 두 번째 정말 막무가내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둠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지 누군가 맞잡을 손. 자 누군가 맞잡을 손 뭐예요 이거? 누군가 맞잡을 손 위에 얘기하면 뭐랑 똑같아? 불빛이랑 똑같지 그지? 누군가 맞잡을 어떤 희망 나를 위로해주는 어떤 위로해주는 대상, 그죠?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죠?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모를 거다. 이런 얘기야. 누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또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랑 지금 두 번째는 똑같죠. 그죠? 절망에 빠졌을 때 터덜거리며 자 우리 미안한데 첫 번째 주 다시 돌아서 터덜거리며 이거 뭡니까? 터덜 이것도 동작을 글로 적으니까 의태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뭐야? 절망의 상태지. 절망의 상태에서 걸음걸이죠. 절망의 상태에서 걷는 길 끝에 희망이라는 불빛의 소중함을 또 막무가내의 그 어둠 절망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희망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길을 잃어보지 않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갑니다. 산속에서 밤을 맞이해 본 사람은 알 거다. 자 산속에서 밤을 맞이해 본 사람과 대조는 누구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왜 반대죠? 이렇게 반대죠. 왜 반대죠?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절망과 고통을 겪은 사람이지. 야 니네 밤에 산속에 혼자 있어봐. 졸라 무섭지. 이거지. 그 사람은 알 거다. 그 산에 갇혀있는 작은 지붕들이 자 작은 지붕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는지 우리를 위로해 주는지 위안이 되는지 알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되니까 도치법이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 지붕도 뭐랑 똑같아요? 위에서 쓴 맞잡을 손이랑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위로의 대상, 희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또 하나의 덩어리.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니냐? 솔직히 거의 비슷비슷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겪었을 때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같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시련과 그런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겪어본 사람은 알 거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다음 갑니다. 마지막. 먼 곳의 불빛은. 자, 먼 곳의 불빛도 마찬가지야. 얘도 뭡니까? 작은 지붕. 이런 거 어차피 불빛이니까.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그네는 누굽니까? 이 나그네를. 고통을 겪는 사람. 그지? 시련을 겪는 사람. 그래서 이 나그네는 얘랑 똑같아요. 예. 산속에서 밤을 겪어본 사람. 오케이?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 곳의 희망은 위로는 나그네, 고통, 시련을 겪는 사람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그죠?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고통을 겪은 사람은 알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서 나그네는 결국 나그네에게 즉 시련을 겪는 사람 산속에 밤을 맞아본 사람에게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 이런 것들이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쉬어 이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서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준다는 것을 알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치법 많이 썼고요. 그죠? 나 뭐뭐 하는 것인지 지 이렇게 반복도 했고요. 오케이? 모리라 알리라 이렇게 리라리라 이런 반복 같은 거를 했고요. 어미를 반복했죠. 어미를 반복했고 대립적인 시어를 썼죠. 그죠? 여기서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 이런 거 대립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됐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대립적인 시어 이퀄 대주저 시어를 썼다. 불빛, 맞잡은 손, 작은 지붕도 이거는 희망, 위로 위안이 되고 어둠과 밤 이거는 절망, 고난, 시련이 되고요. 화자의 의미의 시어 의미 화자의 태도 불빛, 희망, 어둠, 슬픔, 나그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 이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오케이? 뭐와 대조?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과 대조다. 그래서 우리가 불빛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갈래입니다.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죠. 성찰이라 해서 꼭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는 게 성찰이고요. 주제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을 갖자. 도치법 썼죠.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대조적으로 썼다. 그죠? 뭐 시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기 밤 이런 시련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긍정의 단어들 불빛 이런 거 어둠이란 시련의 단어 이런 거를 대조했죠. 여기까지입니다. 28페이지 화자의 경험 연마다 볼까요? 어둠 속에서 길 잃고 헤매다가 불빛을 보고 따스함, 위로를 느낀다. 2연 그런 어둠 속에서 맞잡을 수는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된다. 3년 산속에서 밤을 맞을 때 거대한 산보다 거대한 산 쪽이 별로 그닥 효과 없는 거야. 나쁘다는 아닌데 그닥 큰 효과가 없는 것보다 그 산속에 있는 작은 지붕들, 집들이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지. 당연하지. 집들의 그 집으로 마을로 가면 마을 속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나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가 쉬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쉬단 얘기는 아래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존재. 이게 바로 계속 걸어간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쉬는 것은 편안하게 해주는 건데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겠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사업에 실패한 사람한테 그 실패한 친구가 사람이 친구한테 전화해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존나 부자야. 한 100억, 100조짜리 부자야. 그래서 야 힘내 1조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1조 갖고 푹 쉴 수 있겠지. 잘 살면서. 이게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 주면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겁니다. 뭐 굳이 구태여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됐고요. 그 다음 우리 감상 정리 봅시다. 산속의 길을 잃고 헤매던 화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불빛은 길을 잃은 사람에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따스함과 안도함을 주는 존재.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는 포용력 있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죠. 특히 사연의 불빛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불빛이 나그네를 그렇지 중요해. 쉬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계속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쉬게 한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해요? 잠깐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는 거. 하지만 그 고통은 계속 오겠죠. 결국 좌절하겠죠. 그래서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가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고요. 김소월 작품 1920년대 작가인데 상당히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이것도 시 3개가 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일단 보면 작품 선정 이유 이별의 상황에서 아쉬움과 그리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발걸음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 줄치고요. 운율, 행간걸침 등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내용을 정리하자. 자, 갑니다. 그립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립네. 오케이? 사실 이 한이가 여기에 있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까 그립네. 이게 맞겠지. 요게 그러니까 원래 위에 있어야 될 것을 아래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이거 우리가 행간걸침이라 그래. 행간걸침. 원래 이 행에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으로 넘겨서 걸치게 만들었다. 해서 행간걸침을 한 이유는 화자의 망설임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떠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그냥 갈까? 아, 그래도 다시도 한번 그죠? 다시도 한번 만나보고 다 보고 가고 싶다. 이런 미련과 여운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하고 있죠.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별하는 상황이야. 그지? 이별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덩어리가 끝났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시를 보면 원래는 앞에는 앞선 짜져서 앞에는 배경을 주로 드러내고 뒤에는 정서를 드러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시들의 특징인데 여기서는 처음에 오히려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죠. 그래서 선경이 아니라 선정이다. 앞에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어떤 정서? 망설임. 그 다음에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냈다. 그렇게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냈더니 뒤에 갑니다. 저 산에 있는 까마귀 새끼가 말이야. 까마귀 새끼가. 들에도 까마귀 새끼가 해가 진다고 빨리 가라고 지적해. 오케이? 해가 진다고 빨리 가라고 지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까마귀와 그 다음에 까마귀는 결국 뭐가 됩니까? 옆에 적혀있죠? 객관적 상관문인데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또 마찬가지 또 있어요. 강물들도 흐르는 강물은 빨리 따라가라고 이별을 재촉하죠. 흘러도 연달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별을 재촉하는 시어가 2개가 나왔죠. 까마귀와 강물은 이별을 재촉한다. 그래서 뒤에서는 오히려 배경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빨리 떠나라고 이별을 재촉하는 자연물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보면 여기 대조죠. 어떤 대조입니까? 나의 마음 상태와 배경, 자연 배경은 대조죠. 내 마음 상태는 망설이고 그 다음에 아쉽고 이런데 자연적 배경 어때? 빨리 가라고 나를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그리움과 망설임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우리 핵심적인 잠깐 보면요. 전통적 민요적이에요. 민요적. 좀 이따 민요 얘기합니다. 애상, 슬프다. 운율은요. 삼문보고 7호조인데 우리가 삼문보가 민요적이야. 민요. 그럼 삼문보가 왜 삼문보냐? 이렇게 삼문보야. 끊어 있는 게 삼문보지. 덩어리 이렇게 끊어 있는 게 삼문보인데 이렇게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립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도 그냥 갈까? 하나. 그래도 둘. 다시도 한번 세. 이렇게 삼문보다. 7호조는 글자 수죠. 그립다 말할까 7글자 한이 그리워 5글자 이겁니다. 자, 주제는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림이고요. 자, 표현상 특징 중요하죠. 자, 선정후경입니다. 오케이? 선정후경. 원래는 선경후정이라는 작품이 많은데 얘는 반대. 앞에 정서, 뒤에 배경. 이거 중요해. 두 번째, 유음과 비음을 많이 사용했다. 유음과 비음 뭡니까? 나라, 마음. 그래서 음악적 효과를 드러낸다. 세 번째, 객관적 상관물 까마귀 강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이별을 뭐한다? 이별을 재촉한다. 또 뒤에 문제 더럽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행의 길이와 어조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시행의 길이와 어조로 화자의 심리 표현했다가 뭔 말이에요? 여기 앞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은 짧은 시행을 썼고 그 다음에 배경을 드러내는 부분에는 길게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구성 여기
1년 이별의 안타까움, 망설임과 갈등, 선정. 내면적 상황이죠. 떠나기 재촉한 까마귀, 또 재촉하는 강물, 후경, 이별의 외면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각 연애의 중심 내용 또 정리해야죠. 1년 이별의 안타까움, 2년 망설임, 3년 떠나기 재촉하는 까마귀, 4년 떠나기 재촉하는 강물.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 화자가 처한 상황, 이별의 상황이죠. 까마귀와 강물은요. 이별을 재촉한다. 오케이, 이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빨리 이별을 재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아래 보면요. 여기 2번 보면요. 가는 1년이고 나는 4년의 일부예요. 오케이. 시행 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 이게 특징 네 번째인가? 그지 네 번째 있는 거죠. 시행 길의 효과. 자, 얘는 끊어서 짧게 하고 있죠. 사문보를. 근데 사문보를 이렇게 나눴죠. 아예 행을 나눴죠. 근데 얘는 여기 흘러도 연달아 흐립디다.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얘는 사문보를 한 줄에다 다 썼죠. 얘는 사문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눴고 얘는 하나 둘 셋 한 줄에다 이렇게 다 썼죠. 이 효과는 뭡니까? 한 행이 이름보를 이룬다. 가는 그죠? 이름보. 얘는 한 행이 사문보를 이룬다. 시행의 길이 짧죠. 얘는 더럽게 길죠. 호흡의 속도가 비교적 느려요. 얘는 빨라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뭘 얘기했죠? 화자의 정서를 얘기했죠. 그래서 화자의 망설이는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망설이는 내면적 갈등을 잘 드러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이별을 재촉한 거죠. 그러니까 속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떠나기를 재촉하여 이별의 정화를 심화하는 외면적 싸움을 효과적이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정말 시를 쓰는 때도 이런 의도를 집어넣는 대단하죠. 진짜 아무나 시를 못 쓰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가는 길까지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감상다지기는 많이 배우면 학교에서 배우면 다시 그때 해주고요. 아니면 뭐 넘어가고요. 자, 감상의 정리만 보고 끝낼까요? 가는 길은 뭡니까? 이별한 뒤에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드러났고요. 1, 2연은 화자의 내면적 갈등, 3, 4연은 까마귀 강물이라는 객관적 상관을 통해 떠나길 재촉하는 외면적 상황을 드러냈다. 그 다음에 7호조 사문보다 그 다음에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했다. 비음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